돈을 아껴서 투자를 한다는 거를 내가 큰 희생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거를 하는 걸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근데 그거를 공정하다고 착각하죠. 이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누가 관심 있었나요? 근데 한국은 대부분 투자가들이 오늘 샀다 내일 팔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어차피 나 금방 팔 건데 기업 지배 구조가 왜 중요한지 별 모르죠.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이 좋은 그 바잉 타임이죠. 왜냐면 내가 경제 독립하는 거는 긴 여정이에요. 결국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나한테 투자하면 안 돼요. 코디는 직접 하세요? 아니면 사모님이? 코디 같은 거 없어요. 아니 방송인이시잖아요. 아이 방송인이셔가지고.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온라인으로 강연 그냥 하셔도 되는데 오프라인 강연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하는 그 한계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펀드 해라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은 사람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안 하죠. 가서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그렇죠. 그렇죠. 면대면으로 하는 게 좀 피부에 와닿는 것도 더 강하고 그래서 거의 하루에 그런 대면 일정 강연을 막 2개 이상씩은. 아유 그렇죠. 어떤 경우는 그 지방에 가는 경우는 네. 그러니까 저번 주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번 주는 그 대전 뭐 대구 네. 이렇게 계속. 그렇죠. 그건 지방에서 숙식하시면서요? 그렇죠. 호텔에서 자죠. 아이고 그 메리츠 버스 그런 타시고. 경우도 있고 이제 먼 경우는 이제 KTX 타고 가고 있고. 네네. 이제 어떤 경우는 나 혼자 가고 어떤 경우 대부분 혼자 가죠. 혼자 이렇게 오늘도 이제 백팩 하나 메고 오신 것처럼. 아, 젊으십니다. 열정, 젊은 열정. 아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이제 하다 맞추다 보니까 또 우리 직원들도 바쁘고 하니까 나 혼자 가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게 그래서 아니 사실 근데 존리 대표님이 우리 뭐 너무나 존봉준 장군으로 유명하신데 지금까지 뭐 강연, 유튜브 또 이제 그 메리츠 자산운용 그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도 그 많이 뵙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존리 대표님 좀 모셔달라고 막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 진짜 존리 대표님의 말씀은 계속 듣고 싶어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반대 의견을 대시는 분도 있어요. 좀 저 양반은 맨날 똑같은 얘기해요. 그런 얘기 이제 그런 것도 많은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이게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원점으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좀 다시 다짐하고 싶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대가의 말씀 그리고 투자의 어떤 그 고전 같은 책들 다시 그렇죠. 한번 꺼내서 그렇죠. 예. 보듯이 그리고 또 이제 최신 버전일 때는 또 가까이 와닿고 하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존리 대표님을 이제야 저희가 모셨습니다. 존리 대표님한테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수없이 많은 질문을 네, 이제 들으셨을 거고 반복되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부터 좀 들어보요.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제일 있을까요?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주식에 관한 질문보다도 네. 경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노후 준비해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의외로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뭐 그렇게 아껴서 그렇게 투자해서 결국 뭐 죽을 때 다 쓰고 죽지도 못할 건데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게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이 돈을 아껴서 투자를 한다는 거를 내가 큰 희생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희생해서 살아서 뭐예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라이프에 대한 내 경제 활동에 대한 그 플랜을 짜야 되는데 벌써부터 거부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이런 식의 그게 굉장히 심하구나 한국이. 아예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조차 조금. 그러니까 내가 노후 준비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커피도 마시지 마라 그렇게 했던 얘기가 이제 굉장히 거부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노후 준비, 노후 대비를 지금의 희생이라고 등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욜로 뭐 소확행 그런 게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나.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투자에 대한 즐거움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막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할 게 그렇지,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 재밌는 거죠. 기쁨이고. 투자 자체가 재밌고 그 재밌죠. 과정을 즐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고 내가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섰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모르는 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길로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그렇죠. 이건데. 그러니까 내가 자본이 일하기 시작했구나. 예. 내가 드디어 자본가가 됐구나. 네. 그런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안 들어본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들 수가 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아 티끌 아니냐. 커피값 모아서 커피값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약간 생각하는 이런 분들에서 한 달에 진짜 아둥바둥해서 30만 원, 40만 원 더 투자해서 이게 얼마나 쌓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예.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의미가 없어 보여서 그게 맞죠. 30만 원 해봐야 1년이면 360만 원. 작은 돈 아니네요. 근데 그게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3억도 되고 30억도 되는 거를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 그거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미국의 4공의 기회가 그렇죠. 정확하게 그거잖아요. 그냥 300만 원, 30만 원이 안 커 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파워로 돌아온다. 그게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일단은 발을 들였다는 것 자체를 또 해보신 분들은 아, 내가 왜 이제야 했을까? 그렇죠. 이런 맞아요. 거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저희 와이스트리트 그 구독자분들은 이미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세, 그 투자를 즐기려는 마음들은 어느 정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근데 다만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당연하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등바등 내가 모았는데 벌써 몇 달치 뭐 커피값, 택시값 뭐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간 것 같고 막 그랬을 때 아 내가 투자를 왜 시작했을까라 또 후회하시는 분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들으셨던 질문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질문, 듣기 싫었던 질문 막 이런 거 있으실까요? 아 이런 질문 또 반복되는데 이런 질문 좀 하지 마라 막 이런 거. 많죠. 많은데 이런 얘기가 제일 듣기 싫었죠.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질문도 많아요. 의외로. 돈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많고 또 어떤 질문은 단기간에 수익률 얘기하시는 분 막 화를 내면서 네. 우리 당신 폰도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뭐 20%다 15%다 그걸 그냥 강의할 때 대놓고 질문하시는 분들 뭐 몇 개월 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장기 투자 하셔야 된다 계속 더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듣고 하죠. 그럴 때는 뭐라고 장기 투자 뭐 정립식 장기 투자하시고 그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다. 네, 네. 변동성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꾸준하게 5년, 10년 하다 보면 나중에 큰 돈이 된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감정이 격해져 있기 때문에 네. 안 들어오죠. 막 강의장 박차고 나가시고 막 그러시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그럴 때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든 간에 그 투자 자산의 변동성과 최대 낙폭 내가 감내해야 하는 일시적인 손실분을 또 이제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지고 들어가야 하는 건데. 아니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가장 기본이 내가 회사를 소유한다는 그 기쁨이거든요. 그때 이제 변동성은 내가 이 회사가 너무 좋아서 샀는데 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걸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5년, 10년 후에는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네, 네. 그 기업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에서 좀 더 알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기쁨이 오죠. 근데 그 사람들은 가격을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가격은 나중에 다 반영이 되게 돼 있고 다만 내가 이 회사를 왜 샀는지 이 펀드를 왜 샀는지 그 과정이 재미난 거거든요. 이 CEO는 어떤 생각을 하고 운영할까? 설립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설립을 했을까? 네, 네, 네.
나한테 많은 그 인사이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좋은 건 다 놓치고 가격만 보는 거예요. 아,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기분 나쁘게 8,000원 됐다고 막 속상해하고, 그런 이제 투자가가 아니라 그건 때부터 이제 도박사가 된 거죠. 일종의 수익률 게임처럼. 그러니까 그 수익률 게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또 그게 또 매일매일 또 보이고 의미가 들리고.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며칠 일주일만 봐도 코로나 뭐 새로 변이가 나와서 뭐 네. 지금 뭐 또 총나겠다고 또 어저께만 해도 또 급반등하고. 그렇게 또 나쁜 거 아니더라.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더라. 그렇게 또 올라가고, 거기에 내가 몰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일은 매일매일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예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을 맞추는 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죠. 근데 정부도 정부도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 게 있죠. 정책적으로.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 별로 없었어요. 이게 기업 지배 구조가 상당히 열악하고. 그렇죠. 또, 장기 투자 유도하는 법이 없고. 또,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절실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모아주는 거.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이라든가 그런 좋은 제도가 있죠. 그걸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데, 퇴직연금도 이제 결국은 디폴트 옵션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나는 좀 법이 좀 그런 게 또 원금 보장형이 또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런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반대로 가장 듣고 싶은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죠. 네. 저 질문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메일도 보내고 하는 분이. 네. 대표님 유튜브 보고 투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하게 됐고요. 뭐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도 시작했고요.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좋은 변화들. 네. 근데 사실 우리 존리 대표님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존봉준 장군으로 이렇게 확 뜨신 거는 뭐 불과 1, 2년밖에 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그 이전부터 강연이라든지 대회 활동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필요성 많이 좀 설파를 하셨잖아요. 수년 전부터. 그랬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의 복리 효과, 예, 그런 것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결정적이었던 거는 코로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내가 머니투데이 같은 방송했을 네. 때였는데 그때가 우연치 않게 최저점이었어요. 코스피가 이제 예, 코로나 작년 때문에. 3월에. 예. 그때 내가 이때서 사라 그랬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근데 늘 사라고 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때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더 사라. 이럴 때가 겁먹지 이제 말고. 바겐타임이다. 그랬던 거를 그 악플도 많았지만 그때 사야 되겠구나 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투자하기 시작했고. 맞아요. 악플도 많았죠. 사실 엄청. 올라도 악플 있고 뭐 떨어져도 악플. 악플은 항상 있어요. 최근에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네네네. 내가 계속 사교육비 끊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 돈으로 아이를 위해서 투자하면 이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 될 텐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교육비를, 나 주식 투자하고 싶어. 중학생 때? 중학교 때. 와.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나한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친구가 나한테 네. 이메일이 와갖고 감사 드리고 싶다고 회사에 오고 싶다고 회사 오라고 그랬어요. 오. 근데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한 1억 4천인가 이렇게 모았다고. 와, 부모님이 그러면 사교육비 대신에 적립식으로 이렇게 네, 계속 펀드를 60만 넣어줬던 원인가 거예요? 그거를 달라고 그래서. 월 60만 원씩? 네, 그거를 자기가 투자를 했더니 이제, 그렇게 돈이 모았다고.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친구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학원 가서 그냥 공부만, 그 교양서만 한 친구에 비해서는 엄청난 경쟁력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벌써 어른이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제가 너무너무 근데 그거를 내 유튜브에 올렸더니 악플이 한 90% 되는 거예요. 예? 왜요? 애를 갖다가 그렇게 선동한다고.
아, 선동한다고요? 아, 저는 너무 뜻밖의 그런 악플을 보고 내가 참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우리 저기 유태인들은 다들 애들 데리고 선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금융 문맹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심각한 수준이었던 거죠, 한국이.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아직도 많이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굉장히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겁을 내고 그게 아마 아직도 대부분 그래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이런 겁을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미국처럼. 안전판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 지배구조 정말로 그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 대주주가 더 이상 나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투명하게 하고 그 돈이 이제 결국은 그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의 노후 자금이 쓰일 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미국처럼 하는 거죠. 투명하게 하고 장기 투자하게 하고. 저는 이제 한국은 이제 이런 출산율 낮고 이런 게 저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봐요.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아주 과감한 교육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우리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취직할 때 취직시험 보잖아요. 네. 기자할 때 기자시험 보죠. 입사시험, 예. 또 은행 들 때 은행시험 보죠. 그렇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거의 해외는 이제 공채 개념이 별로 없죠. 없죠. 그다음에 예. 일단 시험이라는 게 없죠. 집단으로 막. 그렇죠. 수능도 그렇고.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다양성, 그 다음에 창의성.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다니는 미국의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가 없어요. 미국의 대학 대부분 고등학교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를 누가 정하냐? 선생님이 정해요. 네네네. 그래서 책방에 가서 이거 사와라. 이 책 갖고 하겠다. 그러니까 다양성이죠. 네.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거를 하는 걸 너무 익숙해져 있죠. 네. 근데 그거를 공정하다고 착각하죠. 획일화된 것. 예, 그러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죠. 창업을 안 하게 되고, 또 어떤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나만의 경영 방침이 아니라 옆에서 어떻게 경영하지? 그럼 다 똑같이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경쟁력이 없죠. 그리고 금융도 마찬가지로 너무 똑같이 운영하잖아요. 다양성이 없잖아요. 네. 예. 투자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다양성. 다양하죠. 왜냐면 모든 사람 좋다 그럴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 아하. 근데 우리 존리 대표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결국은 시스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강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투자 인식을 개선하는 거라든지 그런 문화를 바꾸는 거는 존리 대표님이 얼마든지 열심히 하셔서 사람들에게 설파를 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시스템적인 건 좀 정부나 뭐 국회나 이런 데가 좀 나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 그 중에 하나가 뭐 지배구조 뭐 계속 막 뗐다 붙였다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대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거기에 너무 많이 이제 실망을 하는 케이스가 누적되고 있고 어떤 뭐 전횡들 그에 대한 좀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대선 후보 좀 토론을 좀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좀 같이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들이 먹거리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가장 큰 게 금융이에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뭐라 그럴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네.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또 계산이 빠르고, 그 다음에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금융산업에 가장 적합한 민족이 아닌가 싶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방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본식 그 경제 발전을 해왔죠. 그러니까, 일사불란함.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은 이제 쇠퇴하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금융을 빨리 키워야 돼요. 금융은 공개 사업이 아니고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거든요. 금융의 부가가치. 부가가치가 네. 예를 들어서 네. 미국의 자동차나 가전을 팔면은 엄청나잖아요. 그 네. 비용이. 그래서 예. 마진이 작아요. 그렇죠. 근데 금융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원가 개념이 별로 없죠. 거의 거의 인건비. 없죠. 거의 예. 인건비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영리함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즈니스가 이 금융 비즈니스인데 우리가 그동안 그거를 방치해서 일본처럼. 네, 네. 그래서 일본은 계속 금융이 약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 자그마한 나라들이 아시아 금융 허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홍콩은 이제 중국이라는 그런 큰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망치고 있잖아, 홍콩을. 네. 그 한국이 대안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그렇구나, 한국이 금융 허브가 돼야 되겠구나. 엄청난 부가가치예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기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외국의 증권회사나 어떤 금융기관들이 아시아 헤드쿼터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갖고 있잖아요. 네. 서울로 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게 많이들 해요. 한국은 인프라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거 다 핑계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세금 혜택을 주고. 그렇죠. 그래야 좋죠. 예,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유명한 큰 그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그 아시아 헤드 오피스를 두면 그 금융업이 훨씬 더 빨라지죠, 발전이. 네, 근데 네. 지금 안타깝게도 외국 기관들이 한국 많이 떠나죠. 왜냐면 홍콩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과감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어떤 그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 같이 이제 조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금융도 같이 커갈 수 있고. 당연하죠. 왜냐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다 있어야 네. 거기서부터 거기 고용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또 거기서 배우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창업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제조업만으로 성장하는 데는 또 수출만으로 성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4차 산업 되면 사실 자동화되고 무인화되는 게 제일 맞아요. 빠른데. 네, 결국은 예. 그 돈을 매니지하는 게 결국은 맨 마지막 단계죠. 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네. 또 그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을 지배하는 지배구조 상단에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또 금융이고 맞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투자자들의 역할이고 할 테니까요. 혹시 아까 잠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몇 가지 나왔는데 진짜 이런 거 뭐 정책건이 이런 거 좀 하고 싶다. 약간 그런 거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 들어온 게 나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들어오게 해야 되죠. 계속, 그러니까 미국처럼. 예. 미국의 401K가 정확하게 네. 엄청난 효과를 봤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돈으로 막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창업을 한다든가 할 때 자금이 충분하게 네. 공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간단한 얘기가 시가총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커야 그 회사의 코스트 오브 캐피탈,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시가총액의 차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기업은 계속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니까 경쟁력은 더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막 1000조다. 네, 네. 지금 오늘 블룸버그 보니까 테슬라 하나의 시가총액이 나머지 2등서부터 10등까지의 시가총액 다 합한 것보다 크잖아요. 네, 네. 그 테슬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테슬라는 계속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한국 시장이 네. 계속 돈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네. 그 한국 기업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죠. 꾸준하게 자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만큼 회사의 가치가 좋아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업 지배구조가 중요한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투명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 가치 조성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되고, 그리고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될 건가? 퇴직연금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퇴직연금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그 시각의 차이죠. 네. 뭐 조금씩 뭐 제도는 개편은 되고는 있습니다만, 뭐 IS라든지 뭐 IRP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제 주식 직접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은 생기고는 있습니다만 좀 미진하기는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과감함이 필요해요. 과감하게. 네. 지금 그 디폴트 옵션 하나 국회 통과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엄청나게 참 시각의 차이인 거고, 국민들의 노후 준비는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고, 네. 특히 월급쟁이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없으면. 과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해방을 시켜야 돼요. 교육제도로 바꿔야 돼요. 교육제도에서부터. 그야 뭐 진짜 끝없이 강조. 네. 하시는 우리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말씀입니다. 가지 부탁한 거를 이제 모든 시험 다 없애야 돼요. 시험을. 네. 시험 보는 제도는 지극히 옛날 교육 방식이에요. 지금은 엉뚱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똑같은 시험을 보고 점수 가지고 하는 시대는 이미 옛날에 지나간데 우리 한국만 계속 그걸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 집단 시험 문화가 약간 그 실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당연하죠. 그거로부터 도전 의식을 저해하게 만든다.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도 막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려고 하질 않아요. 실수할까봐 무서워하고 네, 그리고 도전하지 리스크를 지려고 않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전부 가장 자기가 잘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시험에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회에서는 그거를 공평하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공평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시험만 빼놓고는 다른 걸 다 잘하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한국 교육제도가 이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갈 길이 멀기는 한데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야죠. 떠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자꾸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은 좀 이상하다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들으면 그럴 수도 있네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 해야 된다고 할 때 다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지금 시험을 없애자고 할 때랑 비슷한. 그렇죠, 반응.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주식에 투자하라고 그래? 근데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대부분.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죠, 진짜. 많이 변했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다양한 생각을 알려줄 필요가 있죠. 약간 여기 좀 맥이 닿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있잖아요. 뭐 물론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나중에 이제 돈을 빼서 연금을 많이 이제 지급해줘야 할 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줄여나간다. 약간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현상?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하고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이 많죠.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좀 한 가지만 본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시장이, 우리 한국 주시장이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죠. 그대로 뭐, 2천에서 뭐, 3천에서 그대로 시청도 거의 변화 없이 요 정도 네, 그냥 덩어리. 그대로 예. 한국 경제는 그냥 앞으로 죽을 거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근데 왜 그런 시각을 가질까? 왜 한국을 주가 지수를 만으로 만들 생각을 안 할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왜 그런 시각을 갖지 못할까? 그게 좀 안타깝죠. 왜 외국은 그렇다고 보고 왜 한국은 안 좋을 거라고 미리 그렇게 당연시 여길까? 그리고 그때 팔았을 때, 주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때 더 커지면 되는데. 당연하죠. 시장이 커지면 되는 건데. 그리고 돈이 꾸준하게 들어오게 만들면 네. 되는 거고요. 퇴직연금도 주식 비중 세계 꼴찌죠. 네. 퇴직연금도 전부 은행에 있죠. 몇백 조가 있거든요. 또 대학 기금도 전부 주식 투자 안 하고 있죠. 막 채권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돈이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폐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가총액을 지금 2,000조에서 한, 뭐, 10,000조 만들면 해결되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돈이 계속 들어오게 하고, 이미 돈이 안 들어왔고, 그게 너무 좋은 시장이죠. 가격이 비싸지 않고.
계속 저평가고. 저평가죠. 지금 20년대 저평가죠, 한국이. 그렇죠. 거의 뭐 아시아 신흥 시장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거의 제일 낮은 그렇죠, 수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만보다도 한 50% 정도는 디스카운트 돼 있고. 대만은 기업 지배구조가 훨씬 좋죠. 예. 심지어 그 공산주의 국가고 지배구조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다 보니까 그것만 놓고 참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그 한국의 그런 기업의 역사가 좀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오너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시스템이 이제는 많이 이제 발전할 때 도움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우리 발목을 잡을 거다 생각을 해요. 또 이제 뭐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을 비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물론 이제 거주용으로 사는 곳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투자의 대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절대적인 수익률을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시장도 약간 상승이 정책이 있는 것 같긴 하고 주식 시장은 뭐 금리 올리면 좀 힘들 것 같다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부동자금이 어디로 갈까? 막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부동산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을 수 있죠. 네. 근데 항상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렇게 단정적일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이자율이 막 6% 7% 막 더 가면은 막 10% 됐잖아요. 네, 고금리 시절에.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에서 그쪽으로 많이 옮겨갔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올라봐야 1%에서 예. 뭐 그러니까 제로에서 올라간 거니까 그것 때문에 돈이 빠져서 저기 그렇게 채권이나 은행 예금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주식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돈이 들어올 거다. 그거를 이제 싸게 살라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히 우리가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다.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투자 대상이 많지 않다. 대안이 별로 네. 없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그런 정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끊임하게 저 펌프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노후 자금이 계속 주식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하고 그래서 미국처럼 저 백만장자들이 많이 나오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미국처럼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차라리 미국 주식 하련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정직하게 거의 반영이 되는 시장이더라. 한국 시장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다 해서 차라리 미국 주식 하련다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좀 최근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죠. 아니 이제 많기도 하고 이제는 편리성이거든요. 이제 쉽게 트레이딩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증권사들도 좋은 서비스 많이 내놓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수수료도 안 비싸고 하니까. 네. 근데 저는 모든 게 가격이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비싸죠.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이 좋은 바잉 타임이죠. 이게 근데 싸기는 싼데 계속 싸서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는 비싸져야 되는데. 아니요. 근데 나는 한국 주식에 투자한 게 굉장히 꽤 오래됐으니까 네. 그동안 발전을 해왔죠. 옛날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고 그 다음에 요새는 한국 기업들이 하나하나 저희가 기업 방문을 해보면 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네. 글로벌하게. 네. 근데 가격이 너무 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별성이 생길 거라고 봐요. 같은 업종의 한국 기업이라도 어떤 기업은 굉장히 탐나는 기업들이 있고, 근데 어떤 기업은 이 기업은 아직 희망이 없겠구나 그런 기업도 물론 있죠. 근데 그 차별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격에. 근데 뭐 밸류에이션 뭐 싸다 비싸다의 개념을 되게 좀 상대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괄적인 거는 아니고. 우리 존리 대표님하고 같이 기업 탐방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예전에 벌써 10년 넘은 것 같긴 한데 워런 버핏께서도 대구텍이라는 회사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거기 이제 비상장사였는데 거기 실제 방문하기 위해서 방한을 한 적도 있었잖아요. 나중에 저희랑 같이 기업 탐방 가시죠.
최근에 뭐 메타버스니 NFT니 뭔가 그 미래 신성장 사업이 될 것 같은 쪽에 막 열풍이 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한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조금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거는 분명히 앞으로의 그런 메가 트렌드가 될 소지가 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산업을 형성할 거라는 생각은 큰데 네. 이제 너무나 막 그 메타버스 얘기만 들어가면은 몇 배 급등. 근데 그 주식이 메타버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갖고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근데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들도 메타버스에 이미 관계된 기업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게임 회사라든가 아니면 그 텔레콤 회사라든가 이미 그 메타버스의 어떤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기술 영역이 될 수도 근데 있고. 메타버스라는 말을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이미 그 인프라는 지금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차별 없이 그냥 메타버스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막 어떤 기업의 리스트가 나오고 그 기업들이 막 상한가 치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실제로 그 회사가 메타버스를 통해 돈을 버느냐, 1전도 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만 갖고도 오르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죠. 한때 바이오가 그러했고. 바이오도 그랬고요. 옛날에 이제 전 세계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면서 인터넷이 굉장하구나, 이게. 엄청난 산업이 형성됐구나. 그래서 옛날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막 그러니까 그 회사가 손해를 많이 볼수록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건 앞으로 뭐 투자한다는 것처럼. 그 확장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1조 손해 보는 회사보다도 10조 손해 보는 사람이 주가가 더 올라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닷컴 버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 이름에 속지 말아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름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메타버스에 관계된 주다 근데 그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거든요. 또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좀 급등 현상들, 자금의 쏠림 현상들 그런 것들도 언제나 이렇게 반복이 됐던 역사다 보니까. 맞아요.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빨리 안 하면 큰일 나고 손해 볼 것 같으니까. 혹시 대표님은 NFT 그림이나 이런 거는 아직 구매를 아직은 혹시 사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좀 더 보고. 존니 대표님이 NFT 그림에 투자하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그거 하나에 막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오프라인에 있는데 실존하는 그림으로 찍어서 파는 것보다 NFT를 달면 뭐 몇 배, 몇십 배 높은 가격에 발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뭐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거에 별 신뢰감이 안 나요. 네. 젊은 세대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모르는 걸 투자하기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도 몇십만 원짜리 NFT 막 그림을 사고.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지금 이제 편해진 시대가 됐더라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제 민팅이라고 해서 나도 NFT 만들 수 있고. 거래 플랫폼도 엄청 많아지고 있고. 맞아요. 저도 NFT를 하나 뭘 좀 사봐야 그러니까 이게 그 재미난, 굉장히 익사이링한 우리가 사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그것도 결국 다양성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MZ 세대라고 뭐 좀 통칭하기는 좀 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이제 집을 사기도 힘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약간 작은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혹은 이제 급등을 운 좋으면 맛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코인일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다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명심해야 될 거는 시간에 투자해야 되지. 그런 그 짧은 기간에 그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그 복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주위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뭐 불행하다, 너는 뭐 복 없어서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자라요. 특히 요새 젊은 MZ 세대를 보면 너는 집도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어떻게 사요? 20대가, 30대가. 근데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를 가장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천천히 된다. 대신에 조금씩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를 투자로 바꿔라. 그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나중에 엄청난 파워가 돼서 돌아올 거다. 오늘 커피 안 마신 돈이 나중에 파워가 돼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그 시간에 천천히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그럼요. 낫지. 너무 재미난 라이프인데 그래서 부자들한테 물어보면요. 특히 미국의 부자들 물어보면 당신은 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도덕성을 뽑아요. 도덕성. 네. 나는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다. 네. 또 하나는 호기심이 많았다. 긍정적이었다. 긍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일이라도 잘 될 거야 생각하는 사람하고 안 될 거야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제가 아까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이렇게 주식이 좋은 거예요? 이런 질문은 별로 없어요. 어떤 질문 하냐면 장기 투자 말씀하시는데 장기 투자에서 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굉장히 부정적이죠. 왜 장기 투자에서 워런 버핏 같이 부자 된 사람 얘기는 너무나 쌓이는데 네. 특히 장기 투자에서 망한 사람의 예를 굳이 들어서 뭐 묻어놨다 상폐당하고 이런 사람.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주식 투자 안 합니다 하는 거는 똑같은 사물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긍정적인 사람하고 이렇게 틀릴 수가 있겠구나.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왜 삼성전자 얘기는 안 하고 안 되는 것들. 망을 얘기해. 그게 이제 긍정적인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걸 어떻게 고를 수가 있죠?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건데. 네. 뭐 망한 거 어떻게 해요? 망한 사람 많은데. 근데 그게 좀 젊은 분들은 그런 친구를 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인 거.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항상 긍정론자들이 돈을 번다. 그렇죠? 항상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 믿고 시장이 우상향할 것이라 믿으니까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건데, 그런 거에 공감을 하더라도 항상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예. 잘 될 수 있을까? 걱정도 하고. 불안하다는 거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불안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우리 존리 대표님은 긍정론자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막 네. 일찍 깨요. 예. 5시면 깨요. 네. 왜냐하면 또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요. 오늘 왜냐면 매일매일 새로우니까.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뭐 그런 때도 있지. 피곤하고 네네. 그러면. 네네네.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줄까? 오늘은 뭐 어떤 또 재밌는 일이 생길까? 오늘 이제 스케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는 것도 10시까지 오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 보고 이렇게. 또 항상 새로운 곳에 많이 다니시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또 그 자체를 즐기시고 그렇죠. 또 좋은 결과로도 이제 이어지니까 또 선한 영향력도 주시니까 그러네. 항상 이제 눈 뜨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또 언제 가나.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집단 교육.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야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남이 시킨 일을 대부분 하거든요. 우리 회사 가서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부장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네, 되고. 그렇죠. 근데 그 회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 사람들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는 회사는 계속 동태가 될 거예요. 최근에 저희는 약간 그래서 그 심리학과 교수님도 모셔서 막 이야기도 들어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또 저는 부정적으로 여쭤볼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런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존리 대표님의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 아예 부정적인 사람들, 아예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되게 좀 적개심을 가진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빨리 손절하라고.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끼리 빨리 으쌰으쌰 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저기 부정적인 분들도 약간 조금 계몽까지는 아니지만 좀 도와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들도 있고, 사실 존리 대표님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다니시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좀 갈등되지 않으시나요? 좀 힘드시지 않으시나요? 힘들죠. 근데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그게 얼마 안 돼요. 미국도 내가 처음에 그 미국의 자사운용업에 들어갔을 때 미국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부정적이었어요. 사기를 많이 쳤어요. 증권계에서. 네, 맞아요. 네. 많았죠.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비가 되면서 그게 어떻게 정비가 됐냐면 정책이 401K라는 게 나왔고 네. 퇴직연금을 해라. 그리고 강제성 했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계몽이에요. 사람들한테 롱텀 인베스트먼트, 롱텀. 그리고 TV나 이런 데서도 계속 그런 그 롱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양성 있는 그 금융회사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된 거고요. 한국도 이 과정이에요. 근데 그 주식 투자에서 그렇게 실패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거기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도 많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리딩방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당하게 되면 속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사실 미국이 이제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토대이자 꽃이기도 한데 수많은 사건들도 이제 겪었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뭐 100년형, 200년형 막 이렇게 징역형 때리면서 막 시장을 바꿔나간 그런 측면도 있고, 저는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미국의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CEO를 평가할 때도 주가라는 요인이 들어가고, 당연하죠. 모든 정책, 의사결정,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도 주주 가치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뭐 배당이라든지 또 성장할 때도 그렇고 기본적인 지배구조 자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CEO 평가에다가 주가를 집어넣는데 이런 거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왜곡된 사실들이 신문에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단기적인 거에 결정을 하지만 회사가 잘 되려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가에 일비희비하다 보면은 좋은 결정을,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그건 지극히 잘못된 얘기죠. 그런 미국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식 가격을 단순히 따지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에 관한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죠.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었다는 얘기는 이 회사 경쟁력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가하고 이 회사의 경쟁력하고 연결을 못 시켜서 그래요. 이 회사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시장에서 평가했을 때 이 회사가 가망성이 점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예를 들어서 뭐 더 다른 경영진을 교체해야 될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한국에 오면서 그게 약간 왜곡되게 됐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죠. 회사의 이사회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기본이죠. 그게 기본이죠. 예, 주주를 대리하는 그렇죠. 예, 대리인들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왜곡이 돼 있죠. 그래서 주식하고 주식 가격하고 이사회하고 상관이 없다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책임도 못 지고 주가가 떨어져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그런 거다. 그래서 이사회의 다양성도 중요해요. 이사회의 다양성.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 그다음에 남성 비결 이게 다양성이 있는데 한국은 거의 다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여성도 들어오고. 이른바 오너랑 친한 사람들. 예, 뭐 그러면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이사회 멤버의 다양성이라고 하면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아니면 이제 권력기관 출신 요거를 우리는 이제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의 다양성이 중요하지. 네. 어떤 직책의 다양성은 의미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기업 가치를 같이 높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야 될 방향은 똑같은데.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고, 그게 이제 진정한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기업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동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 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나의 소유이고 내 기업이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차익을 실현할 대상으로만 또 여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옛날에 더 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줄어들 거고 네. 이제는 그렇게 옛날식으로 하면 서바이벌을 못 해요, 기업이. 기업이. 네.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뭐 거창하게 주주 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주들에게 올바른 정보,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CEO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매월 레터를 띄운다든가 우리 회사 소식을 전하고 IR 할 때 이제 직접 나서고 주총장에서도 항상 Q&A 시간을 또 마련을 해드리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뭐 물론 일시적으로 주가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사업에는 언제나 굴곡이 있지만 이게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 분들 그런 회사에는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뭐 ESG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를 할 때도 플러스 한 1, 2배 더 물론 가능하죠. 예. 결국은 경영진이에요. 네.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거는 결국은 경영진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얼마큼 오픈 마인드에 있는지, 네. 또 얼마큼 투명성이 있는지, 또 얼마나 진정으로 주주들을 생각하는지, 그게 이제 그 가격에 포함이 되죠. 그게 참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어느 정도나 되고 있을지. 아니요, 한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가망성이 많은 나라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를 깨달으면은 그 고치는 기간이 의외로 짧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들 인지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한 90%였죠. 네. 이제는 1000만 개미들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니라 깨는데 불과 1년도 안 걸렸죠. 예. 또 이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누가 관심이 있었나요? 그동안 관심이 없었죠. 아예. 예. 맞아요. 오히려 기업 괴롭힌다고 그랬지. 맞아. 뭐 신문들도 기업은 그만 괴롭혀라 이렇게 있죠. 지금도 그런 신문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죠. 이제 기업도 변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게 컨센서스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시가총액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왜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될까? 미국에 있는 기업은 이거보다 10배 큰데.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사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다음에 점점 다양성이 생기게 되고, 네. 질문하게 되고, 또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칭찬하게 되고, 네. 그게, 미국도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미국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 게, 퇴직연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퇴직연금이 투자가 되니까, 너무나 많은 월급쟁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잖아, 이 그렇죠. 기업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 왜 안 하냐, 저거 왜 안 하냐.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근데 한국은 대부분 투자가들이 오늘 샀다 내일 팔 생각을 하니까 기업 지배구조가 왜 중요한지 별 모르죠. 그렇죠. 어차피 나 금방 팔 건데. 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보유 기간이 한 달 반, 이렇게 2달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 이제 그 다음에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연말 주주명부 폐쇄를 해서 다음에 3월에 딱 보면은 남은 사람이 별로 없는 참 그런 웃지 못한. 그게 이제 보통 개인 투자가들은 트레이딩 하는 횟수가 보통 기관 투자가에 비해서 약 10배가 되거든요. 네. 회전율이 엄청 높죠.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에 미처 신경 못 쓰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 세금 혜택을 주게 되면 장기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회사의 펀더멘털을 좀 더 보려고 하고, 또 그런 이제 효과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니 기업과 동행할 수 있고, 그렇죠. 펀더멘털도 보고 지배구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주인으로서 또 관여를 하게 되고. 사실 주주가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0.1%가 있으면 0.1%만큼 표를 행사하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연기금이나 이런 데가 만약에 의결권 행사하려고 하고 그러면 뭐
기업 괴롭히기네 뭐 관치하려고 하는 막 이런 노이즈들이 또 끼니까. 근데 그거를 관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노후를 관리하는 데인데 예. 투자한 기업에서 감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를 괴롭힌다고 표현하면은 너무 잘못된 시각이죠.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이죠. 그러면 그게 간섭받고 싶지 않으면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공개 기업이니까. 그렇죠. 공개된 기업으로서 왜냐면 그래서 자기 기업이 커가는데 주주들이 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커간 건데 네. 앞뒤가 안 맞죠. 우리가 그게 잘못된 경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할 때 돈이 필요할 때는 주주들한테 손 벌리고 그렇죠. 경영할 때는 관여하지 마. 그렇죠. 이러고 고쳐 나가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싸고 이제 저는 그게 실망할 단계가 아니고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장기 투자가 늘어나고 기간 투자가 비중이 높아지면 그거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생각하죠. 사실 우리나라 주식 시장 이제 개인들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도 더 커지고 밀물과 썰물의 속도도 너무 빨라지는 것 같아 좀 우려가 드는데 기관들이 기관의 역할을 되게 못하고 있고 근데 사실 기관의 자금은 누군가 맡긴 돈이니까 맡기는 사람이 줄어들면 기관의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퇴직연금에 미국의 퇴직연금 때문에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의 월급에서 10%씩 무조건 주식시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죠. 그럼. 그렇죠. 그게 앞으로 계속 커질 거거든요. 네. 자금을 받으려고 기업도 노력을 할 거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도 창업하려고 그럴 거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죠. 네. 그게 퇴직연금이 그래서 키예요. 오늘 우리 존리 대표님이 퇴직연금 말씀을 한 200번 하셨나? 제가 10년 동안 떠들고 있는 거예요. 퇴직연금 맞습니다.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연말이니까 해 넘어가기 전에 투자자분들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연금저축펀드 반드시 없으신 분들은 예 가입을 해야 되고 있으신 분이 미처 돈을 넣지 못하신 분들은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되고 네. 그 계좌에 돈만 넣어도 돼요. 투자 안 하고. 그렇죠. 네.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서 그 안에서 다른 이제 금융 상품들을 이제 네. 매수 매입을 하게 되는 그거 안 해도 건데, 돼요. 그렇죠. 요 현금으로 한번 들어도 계좌에만 넣어놔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죠. 그렇죠. 예.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연금으로 투자를 해야지 내가 개별 종목을 고른다는 거는요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기업 방문한 거, 기업 콜한 거 보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한 1000번이 넘었더라고요. 1000번을 기업 방문하고 전화해보고 했는데 그걸 개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빨리 부자 되고 싶으니까 종목 빨리 몇 개 종목 골라갖고서는 막 10배, 20배 버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그렇죠. 개인, 물론 전업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야 1000개, 2000개 기업들 다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인들 입장이라면 전업투자가들 못 봅니다. 예,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간접 투자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이에요. 꾸준히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오늘 10,000원 커피 사 먹지 않는 돈으로부터 하라 그러는 게 제가 그게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자면 그게 희생이 아니다. 즐거움이죠. 즐거움이다. 큰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근데 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내가 갑자기 무슨 집을 팔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시작을 해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철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할 필요 없고, 꾸준하게 돈 생길 때마다 하고, 사치하지 말고,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것만 하면, 부자 돼요. 맞습니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아까 키 큰 PD 친구도 최근에 커피 사 먹던 거 아침에 싼 커피였지만 그것도 끊고 여기 있는 회사 커피를 먹고 있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제가 하도 잔소리해가지고 그래요? 담배 끊고 커피 사 먹지 말고 그 돈 모아라. 모아서 투자해라. 한 30번 잔소리했더니 듣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그러니까요. 연금저축펀드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당장 해야죠. 맞습니다. 그것도 해 넘어가기 전에 해야. 예, 며칠 안 남았으니까 우리 앱을 통해서 하면 돼요. 또 이렇게 깨알 광고 하고 가시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우리 그 메리츠 자산운용 앱이 있잖아요. 네.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죠. 직접, 그러니까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네. 그러니까 수수료가 반값이고. 은행이나 증권사를 네. 통하지 않아도 그렇죠. 수수료를 싸게 가입할 수 거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뭐 하루에 5천 원도 할 수 있고 10,000원도 할 수 있고. 그게 너무 좋죠. 그 당장 하라. 당장. 시작이 중요해요. 근데 예. 대부분 시작을 못 해요. 왜 못 하냐면 두려워해요. 만약에 손해 보면 어떻게 될까. 사실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투자라는 게. 근데 손해가 아니죠. 변동성이지. 변동성이죠, 네. 변동성. 그러니까 손해가 그러니까 일시적 손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해하고 그러니까 리스크하고 변동성을 잘 구별을 못 해요. 리스크는 내가 그 컨트롤 가능하죠. 리스크는 네. 내가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근데 그 변동성은 내가 컨트롤할 방법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베팅할 필요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존리 대표님이 정말 좋은 이야기 오늘도 역시나 많이 해주셨고 마지막에 깨알 광고까지. 진짜 해 넘어가기 전에 퇴직연금, 뭐 연금저축펀드 이런 거는 이제 가입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좀 편집을 서둘러야겠네요. 네. 진짜. 이거는 무조건 시작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것만 지키면 되는데 네. 근데 너무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뭐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야, 사고 파는 거야. 그러면 그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뭐 난 코인으로 막 얼마큼 벌었대 그런 얘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제 독립하는 거는 긴 여정이에요. 내가 오늘 첫 발을 디뎌들었다 생각해야 되는데 막 그냥 100m 달리듯이 달리는 거예요. 빨리 경제적 독립하고 싶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쳐서 쓰러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조금씩 한두 발 해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그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결국은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 나한테 투자하면 안 돼요. 인내심, 천천히 또 시간에 투자하고 요런 말씀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또 마음이 조급해질 때 한번 또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존리 선생님의 말씀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또 한번 이런 이야기 필요할 때. 그래요. 막 시장 흔들리고 막 멘탈 나가고 이럴 때. 그때는 아마 이제 구독자가 100만 됐을 테니까. 그때는 30년 뒤에 나오시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만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또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죠. 아유, 별 말씀이에요. 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